LG 경영연구원에서 AI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윤성재라고 하고요. 그 유튜브에서는 모두 AI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케인이라는 필명으로 몇 개 영상 AI 관련된 영상 자주 올리고 있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이 마젠틱 원과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 표에 이제 처음에 보셨던 그 제목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마젠틱 원으로 만드는 AI 에이전틱 구조, 뭐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마젠틱 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성을 조금 브라우저 에이전트에 조금 더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점차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마젠틱 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금 이제 태영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때도 이제 마그네틱 원이라고 해주셨고 저도 처음에 마그네틱 원인 줄 알았어요. 이 마젠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 작년도 11월에 MS에서 마젠틱 원이라고 하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젠틱 원이 뭔지 하나하나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슈퍼바이저 하나를 둔 다중 에이전트 아키텍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익숙해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젠틱 원이라고 하는 게 이 결국에 슈퍼바이저 하나 에이전트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하위 에이전트들을 요청된 사용자의 이제 작업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불러서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는 결국에 이제 사용자한테 어떤 요청된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거에 대해서 어떤 하위 에이전트가 그럼 그 각각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 수행을 할지를 결정해서 하위 에이전트들을 콜하고 이제 작업된 결과물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젠틱 원에서는 좀 특이하게 보통 다중 에이전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의 형태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그냥 뭐가 됐든 너가 원하는 하위 에이전트들을 그 밑에 두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젠틱 원에서는 딱 4개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가 6개 쳐져 있는데 저 6개는 어떤 주어진 저 노란색 박스에 있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6개의 세부 작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파일 서퍼, 코더, 컴퓨터 터미널, 웹 서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다 드러나 있듯이 파일 서퍼는 이 로컬에 설치된 마젠틱 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딩을 도맡아서 해주는 그런 하위 에이전트고 이제 컴퓨터 터미널은 좀 특이하게 저희 로컬 컴퓨터에 있는 터미널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서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태빌리나 어떤 퍼플렉서티 API를 써서 그 웹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이 웹 서치를 하는 것처럼 어떤 크롬 창을 띄우고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이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마젠틱 원이 MS에서 저렇게 별도의 프레임워크로 발표가 될 정도로 좀 강조를 했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먼저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에이전트 호출하는 거는 이제 다른 아키텍처하고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하위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작업의 결과물을 오케스트레이터한테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세부 작업 계획이 있으면 1번 작업 계획을 실행한 하위 에이전트가 그 작업 계획을 실행한 결과물을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전달을 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보기에 이 태스크는 완료가 된 것 같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그 단계를 계속 루프를 도는 식으로 아키텍처가 짜여 있고요. 이제 3번 단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특정 단계가 반복이 여러 번 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여기서 한번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위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넘어간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이 계속 검토가 이제 반려가 되는 거죠. 계속 반려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하위 에이전트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작업은 원래 이 하위 에이전트가 여러 번 실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오케스트레이터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그래 아직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계속 내비두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에이전트한테 같은 작업을 맡긴다던가 굉장히 사람같이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가 많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마젠틱 1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아키텍처고요. 이 왼쪽은 실제로 그 마젠틱 1을 실행했을 때 오케스트레이터가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가 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뭔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being made라고 하는데 체크가 돼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하위 에이전트의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위에 in 루프는 특정 하위 에이전트가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검토하는 단계라서 아직은 체크가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서도 오케스트레이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왜 좀 다른 프레임워크로 따로 떼어져 나왔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MS에서 오토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젠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오토젠은 그 랭그래프나 크루AI처럼 여러 에이전트를 하나로 묶어서 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오토젠에서 원래 이런 마젠틱 1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룹챗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의 그룹챗을 한다라고 하면은 라운드 로빈이 결국에 이제 모든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면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4개다 그럼 4개의 에이전트가 모두 똑같은 작업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자기 발언권을 하나씩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오토라고 두면 이제 셀렉션 메서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오토로 두면 이 아키텍처 안에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사용자의 요청이 뭔지에 따라서 LLM이 알아서 어떤 에이전트가 먼저 작업을 해야 될지 배정을 합니다. 약간 마젠틱 1에 가까운 그래도 그런 그룹챗이었던 것 같고요. 이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서대로 이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도록 에이전트들이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매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챗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그룹챗의 경우에는 뭔가 아까 오케스트레이터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달리 좀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에이전트들이 대화를 하는 거에 가까웠어요. 어떤 작업을 주면 사실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작업인데도 라운드 로빈 방식의 경우에는 디자이너한테도 그 작업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다 모두가 참여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 없는 에이전트가 와서 끼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젠틱 1에서는 그런 이제 역할을 슈퍼바이저로서 오케스트레이터가 그런 모든 에이전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가져온 겁니다. 제가 깃허브에 마젠틱 1의 깃허브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프롬프트를 찍어봤는데 프롬프트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요청은 이런 거고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팀은 이런 거다. 이 랭그래프의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마젠틱 1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가 결국에 이 자기가 깔고 있는 여러 하위 에이전트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고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하위 에이전트를 먼저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걸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젠틱 1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되게 각광도 받았었고 이 하나하나의 파일 서퍼나 뭐 코더, 웹 서퍼 같은 에이전트들이 좀 독특한 형태였어요. 다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이제 별도의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오토젠의 하나의 그룹챗 방식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로빈 그룹챗이라던가 베이스 그룹챗 이런 데다가 하나의 종류로서 마젠틱 1 그룹챗이 들어가게 됐고요. 원래 이 마젠틱 1이라고 하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쓰려면은 이 깃허브에 레포지토리 가서 클론 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뭔가 가상 환경을 파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토젠 환경이 설치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저거 팀에다가 마젠틱 1 그룹챗 저것만 설정을 해주면은 여러 개의
하위 에이전트들을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관장하는 그런 조금 더 체계적인 진짜 회사에 있는 조직과 같은 그런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좀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들었을 때 이거 그냥 근데 랭그래프나 크루 AI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오픈 AI의 스웜에서도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하위 에이전트의 그런 특색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커스텀으로 에이전트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마젠틱 1을 써야 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에 이런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최신의 각광을 받다 보니까 많은 프레임워크에서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뭔가 이 에이전트 아키텍처만으로 특색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는 하위 에이전트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뭐 이거는 데모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젠틱 1이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작업을 받으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웹서퍼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불렸네요. 그래서 웹서퍼가 화면을 보고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 리즈닝을 한 다음에 어떤 요소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 될지 이거를 계속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스크린샷을 멀티모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눌러야 될지 판단하고 누르고 그 다음 스크린샷도 보고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와닿지 않는데 오픈 AI 오퍼레이터 쓰신 분들이나 뭐 브라우저 유즈 같은 오픈 소스 CUA 써보신 분들은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웹서퍼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웹서퍼 화면을 찍고 뭐 어딘가를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이런 거는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좀 찾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서퍼에 대한 작업 방식이 좀 색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외에서도 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레딧에서 이 마젠틱 워드를 제가 쳤을 때 그냥 로우한 반응을 쫙 봤을 때 대부분 이 웹서퍼 기능이 조금 특이하다. 이 웹서퍼 기능을 잘 활용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었던 오늘 강의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마젠틱 1의 다중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대충 아셨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뭐 슈퍼바이저구나. 그냥 그것까지만 이해하셔도 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웹서퍼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부터 해서 이제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직접 사람처럼 다루는 에이전트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실무에 적용하기에 아직 그런 레벨도 아니고 너무나 이제 미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 보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웹서퍼를 딱 보셨으면은 생각나는 이 서비스가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자체가 뭔가 대박을 터뜨렸다기보다는 되게 충격이었죠. 그냥 어떤 컴퓨터의 웹 작업을 또는 이 컴퓨터 유저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작업도 직접 컴퓨터가 했었죠. LLM이 직접 판단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클로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 같은 에이전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직접 사람처럼 쓰는 에이전트를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라고 그 다음부터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도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와 방금 말씀드렸던 마젠틱 1의 웹서퍼가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컴퓨터 유즈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오픈 AI 오퍼레이터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오퍼레이터 너무 답답하고 내가 좀 더 다른 걸로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컨버전스 AI의 프록시라고 하는 서비스도 써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서비스예요. 오퍼레이터랑 똑같이 내가 월 구독료 $200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 중에 하나고요. 내가 그 돈도 내기 싫다라고 하면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오픈소스 CUA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사실 인지도로 따지면 오퍼레이터 다음으로 브라우저 유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알게 된 순서도 오퍼레이터 다음이 브라우저 유즈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라도 그냥 편하게 빨리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퍼레이터랑 프로시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브라우저 유즈 GitHub 들어가셔서 한번 클론해서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모델들이 발전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이 펼쳐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실무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미래에 이런 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유즈 데모도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찍느라 이게 웹 UI도 오픈 소스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에이전트한테 어떤 태스크 설명을 딱 줬어요. 제가 이제 준 태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가장 최신 5개의 포스트를 가져와서 요약하고 그걸 구글 닥스에 적고 PDF로 다운받아라. 정말 복잡한 걸 시켰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그냥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네, 봤더니 뭐 크롬을 켜서 화면에서 일론 머스크 레이티스트 포스트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 그 인터랙티브한 엘리먼트들을 식별을 한 다음에 어떤 엘리먼트를 클릭할지 판단을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스크린샷 찍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인터랙티브한 엘리먼트만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번호 붙인 이유는 저 번호에 입각해서 LMM이 16번 엘리먼트를 클릭해라고 이렇게 뭔가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내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화면을 클릭하는 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계속해서 뭔가 스크롤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5개는 충분히 스크롤 안 해도 이 HTML 돔 트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내용은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구글 닥스에 적고 PDF 다운받는 거 그런 거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이제 어떤 작업을 줬을 때 그거를 끝까지 완결성 있게 해내는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제 사람이 웹 작업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유즈도 사실은 굉장히 최첨단 기술처럼 보이지만 안에 까고 보면은 그냥 프롬프트 열심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 사용자 작업이 들어왔을 때, 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계획 수립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클릭이나 스크롤 같은 이제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화면이 또 바뀌잖아요. 뭐 클릭하면 어디 들어갔겠죠? 그럼 그 들어간 결과를 이제 또 스크린샷 찍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거 검토하고 또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실제로 브라우저 유즈 GitHub 들어가시면은 프롬프트 다 보실 수 있고 에이전트 아키텍처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플래너 LLM이 그래서 어떻게 그 웹 화면을 조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이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 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뭐 웹 스크래핑이나 웹 자동화 관련해서는 이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 툴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 유저의 경우에도 이 웹 화면에서 감지에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엘리먼트를 클릭하기 위해서 이 툴을 쓰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이 브라우저 유저가 어떤 크롬 창을 켰을 때 하는 행동은 그 크롬 창에 있는 HTML의 돔 트리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HTML 문서 안에 있는 많은 태그들을 쫙 이렇게 트리 형태로 다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트리 형태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서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조금 룰 베이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까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바운딩 박스를 칩니다. 그러면 스크린샷 위에 어디를 누를 수 있는지 멀티모달 모델한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게 지도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멀티모달 모델이 이 화면을 보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였는데 그걸 하려면은 15번 상자를 눌러서 뭐 필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서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엘리먼트를 숫자를 매긴 이유는 정확히 어떤 엘리먼트를 눌러야 되는지 LLM한테 알려주기 쉽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결국엔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바운딩 박스하고 그거 기반으로 어디 누를지 찾는 과정의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돔트리에서 찾아내서 바운딩 박스 처리하는 게 실제로 그 기터 코드 가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결국에는 그 요소가 어느 픽셀쯤에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거고, 그걸 찾아내면 이제 클릭, 스크롤, 업로드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컨버전스 AI 프록시 서비스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뭐 바운딩 박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 뒷단에서 돌아가는 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지금 오퍼레이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 굉장히 미래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쓸모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론을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퍼레이터 쓰시면은 제가 $200를 오퍼레이터 쓰려고 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마존 가서 베스트셀러 찾아줘 이런 거를 시켜서 그거는 성공률이 100%인데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크롤링으로 안 되는 번거로운 데이터 수집이나 뭐 크롤링이나 어떤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을 알아서 내 개인정보 가져와서 넣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빨리 필요한 게 더 가볍고 똑똑한 멀티모달 모델이 나와서 빨리 내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작업을 조금 더 완결성 있게 끝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난관이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어떤 화면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미래 기술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의 루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이 루프를 타는 거고 내가 과연 거기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지 뭐 어떤 식으로 커스텀을 할지가 이 AI 에이전트의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브라우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정말 복잡한 작업 아니면 나만의 작업을 위해서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게 내 민감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오픈AI 오퍼레이터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오픈AI 서버에다가 제 주민등록번호랑 계좌번호를 다 보내기에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뭐 기업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 결국에는 너무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는 휴먼 인 더 룹으로 중간에 내가 개입해서 어떤 거를 입력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마 점차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브라우저 에이전트 도입을 하려면은 이 웹 작업 중에 얘가 뭐 하는지 계속 지켜보게 돼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얘가 중간에 뭐 그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리즈닝 모델 그 싱크태그 안에 보시면은 딴 생각하는 경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뭘 조사하고 딥리서치 쓰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브라우저 에이전트도 동일하게 어떤 작업을 하다가 본인의 목표를 까먹고 이상한 작업을 할 때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뭔가 민감 정보를 저장해놓고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갖고 갑자기 구글 닥스를 써서 그걸 메일로 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는 불안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해결이 되려면은 이제 격리된 환경에서 내 민감 정보도 어떤 암호화 처리가 돼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진짜 어떤 보안 전문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또 하나의 시장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과정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작업 결과물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런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LLM이나 뭐 에이전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답변 내놓는 거를 다 로깅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 작업을 그냥 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유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크린샷 찍어놓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 대신 진짜 일을 해주는 친구가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꿈을 꾸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